오히려 시장이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 전체가 이 트리플 리칭 데이라는 이 화두 하나 때문에 약 한 2, 3주간 꽤 오랫동안 시달려오면서도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이따가 강의 시간에는 오늘 선물 옵션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다음 이번에 금요일 이 방송이 나갈 이제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부터는 이 트리플 리칭 데이를 거치면서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으로 볼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빅5, 즉 특히 통신주를 중심으로 한 한국통신, SK텔레콤 등 통신 중에 빅5 종목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당분간 시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만기일 이후의 대응은 이 빅5의 블루칩의 움직임에 따라가는 시장 대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통신을 중심으로 한 통신주들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때를 놓치지 않고 이번에는 블루칩에 의존한 어떤 시각을 가짐으로써 시장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트리플 리칭 데이를 맞이했었는데 마침 지난번 선물 강좌에 이어서 이 트리플 리칭 데이를 주제로 한 그 선물 이야기를 조금 더 풀고 난 다음에 옵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밴드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밴드 지표라는 것이 물론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이 밴드 지표라는 것의 기본 개념을 우리 항상 염두에 둔다면 이것이 바로 선물과 옵션 투자적 파생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이것이 기본이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가는 벌어지면, 즉 이것이 이격이 확대되면 다시 수렴하려는 성질이 있고 또 다시 이격이 좁아지면 확산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확산과 수렴의 원리에 따른다. 그래서 이 확산과 수렴의 원리에서 이 기본적인 확산의 끝과 평균치와 수렴이 되었을 때 이 평균치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기본적으로 선물 거래에서는 항상 이러한 매도 매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폭들이 옵션 거래에서는 특히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밴드 지표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어떤 투자자들은 20일 이동평균선에서 표준 편차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대부분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돌파하면서 이것이 확대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상승 추세로 가는구나. 이것이 다시 좁아져서 밴드 폭이 좁아지면 이것이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큰 변동이 예고되어 있구나. 이렇게 상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엠벌러프 지표, 즉 기본적으로 탄력성이 없는 이동평균선 위에 아주 스트릭트하고 변동성이 없는 폭의 띠를 가지는 이 엠벌러프 지표와 변동성을 기초로 한 띠를 가지는 밴드 지표의 두 가지의 장점을 우리가 동시에 취하는 세팅, 이것이 이 밴드 지표의 어떤 면에서 활용의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것을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그때 지난번에 스쳐가면서 드렸던 말씀들이 마치 그냥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야기, 엠벌러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 우리가 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받아들이셨다면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드리고자 했던 원래의 어떤 의미를 이해하지 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엠벌러프 지표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과 볼린저 밴드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 이 두 가지 특성이 동시에 조합이 될 수 있는 어떤 내가 보는 눈, 이것이 이 주식 투자에서 수렴과 확산의 이치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다. 이것을 제가 한번 화두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밴드 지표가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이 선물 투자나 옵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밴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선물 투자에서 왜 그것이 중요한 지표인가를 따라가는 것을 이따 하기로 하고 오늘
이제 목요일, 제가 이것이 녹화되는 시간이 지금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리플 위칭데이를 맞이했는데, 세만여가 이제 설치는 날이죠. 우리가 주식, 개별 주식 옵션, 지수 옵션, 그 다음에 지수 선물, 이렇게 세 가지 만기 동시에 겹치고, 이 만기일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의 경우에는 3, 6, 9,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이 바로 선물 만기가 되고,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가 되는데, 즉 매월 옵션 만기니까 옵션 만기는 1, 2, 3, 4, 5, 6, 7, 8, 9가 다 있으니까 이때 겹치는 3월과 6월과 9월과 12월 달에 두 번째 목요일, 즉 우리가 둘째 주 월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 무조건 1일이 목요일이면 그 다음 8일의 목요일이 만기일, 만약에 6일이 목요일이면 그 다음 13일이 만기일, 이런 식으로 이것은 두 번째 목요일이고, 이 목요일이 마침 공휴일이면 하루 당겨서 만기일을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지금 이 3월물의 만기가 되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에서는, 선물에서는 1월, 2월, 3월 안에 이 만기일 전에 날짜에서는 이 3월 만기일까지의 이 3월물이 바로 근월물, 그 다음 달 6월달 만기가 되는 이 6월물을 우리가 이월물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 옵션 역시, 옵션은 2월부터 3월 사이에 매월 만기가 있으니까 2월달에 이걸 근월물은 3월물이 되고, 2월달에 이걸물은 4월물이 되겠죠. 즉 선물에서 지금 현재가 이제 만기가 지났으니까 이제 내일 이후로, 금요일 이후로 선물의 근월물은 6월물인데 옵션의 근월물은 4월물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더블 위칭데이가, 트리플 위칭데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3, 6, 9, 12의 이 트리플 위칭데이가 왜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선물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선물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물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코스피 200이라고 불리는 이 수치, 즉 우리가 종합주가지수가 있듯이 우량주 200 종목을 모아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지수를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라고 부르고, 이 코스피 200 지수를 떨어질 것이다,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오를 것이다를 예측을 해서 사전에 매겨지는 이 지수가 바로 선물인데, 자, 기본적으로 선물이라는 것은 코스피 200 지수, 즉 코스피 200 지수가 현재 HTS 상단에 보면 코스피 200이 나오죠. 코스피 200 지수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물은 이 100보다 높은, 예를 들어서 101이 되든지 102가 되든지 혹은 103이 되어야 원래는 타당하다. 이유는 지금 우리가 선물이 가지고 있는 선물의 가치는, 선물은 실제가와 이론가의 두 가지를 가지게 되는데, 선물의 실제가라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 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물의 이론가라는 것은 현재 코스피 200 지수가 얼마라면 선물 지수는 원래 얼마 되는 것이 맞다, 이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만기가, 내가 비록 선물을 지금 샀다 하더라도 이것의 만기는 어떻게 됩니까? 내일 비록 청산을 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만기까지 가져간다고 가능하면 선물은 3개월간의 보유를 일단은 무조건 3개월간의 보유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물을 어떤 지점에서 샀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선물 만기일이 3월 14일인데, 오늘 이제 이월물에 해당하는 6월물을 지금 샀다고 가정하면 6월 만기일까지는 3개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의 금융비용을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원래 선물의 이론가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원래 코스피 200 지수의 가치에, 즉 이것은 실물자산의 가치죠. 실물자산, 즉 코스피 200에 속하는 실물자산, 어떤 주식을 만약에 선물 지수만큼의 어떤 코스피 지수만큼 가지고 보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이 금리만큼의, 예를 들어서 보유했을 때 그것이 예를 들어서 3개월간에 우리가 1년 금리가 예를 들어서 12%라고 가정한다면 한 달에 1%가 되니까, 금리가 지금 훨씬 사지만 12%라고 가정한다면 한 달에 1%, 그러면 3개월간 보유라면 3%의 금리 비용, 즉 이 가격에 대해서 3%에 대해서 금리 비용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고, 또 금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안에서 무엇이, 즉 금융비용을 미리, 내가 여기서 살 때는 3개월 걸 미리 사는 것이니까 이 금융비용을 내어놔야 되니까 이 금융비용이 이 가치에 반영이 될 것이고, 이것을 또 보유하고 있다면 이 보유 종목 안에서 중간에 배당하는 종목이 중간중간에 나올 겁니다. 코스피 200 중에 예를 들어서 뭐 3월 결산 법인이 있을 수 있고, 이렇다면 나중에 배당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게 생긴다. 6월 결산 법인이 있다 치고, 그러면 이 배당에 대한 수익이 생길 것이니까 이것은 수익의 개념이니까 마이너스를 해서 이 원래 자산 가치에 금리 비용만큼 더한 가격에 받을 수 있는 배당만큼을 제외한 가격, 이 계산가가 바로 이것이 선물의 이론가가 됩니다. 즉 이론적으로 선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선물이 지금 6월물을 보유하면 이론가가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6월 20일이 만기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6월물에, 즉 만약에 6월물 만기가 6월 20일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6월 10일경에 선물의 이론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열흘치 분량만큼의 금리 폭이 반영이 되니까 선물의 이론가는 떨어지게 되겠죠. 또 그 안에 불과 열흘 상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얼마 되지 않으니까 빠지는 것도 줄겠죠. 그래서 이 만기가 딱 되면 바로 이 선물의 어떤 이론가와 코스피 200이 똑같이 만기일에는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론은 이렇게 된다. 즉 미리 샀을 때는 3개월 후까지의 반영이 되어야 될 금리 변수, 그다음에 배당 변수들이 감안해서 현재의 가격 기준으로 내가 3개월간을 안고 있었을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격, 이것이 바로 이론가이기 때문에 이 이론가는 이론적으로는 현재 이 코스피 200보다는 당연히 높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론선물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거래를 하면 실제 우리가 농담처럼 이론과 실제는 틀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코스피 200 지수가 현재 100인데 코스피가 100인데 선물은 뭐 98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선물 지수가 102가 될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실제 코스피 지수가 100이라면 이것의 이론가는 최소한 102가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102가 되어야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의 결정체, 즉 심리적 상황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선물은, 예를 들어서 비록 지금 현재 100이지만 오늘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일 주식이 떨어질 확률이 높고 앞으로 일주일 후에, 열흘 후에는 이러한 이유로
현재로선 지수가 이렇더라도 분명히 나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선물은 미래 예측 기능이 있으니까 선물 지수는 현재 지수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낼 것입니다. 선물에 매매하는 사람들은 자꾸 매도 쪽에 쓸 것이니까. 반대로 지금 현재 지수가 100인데 야, 한두 달 후에는 더 오를 것이다. 6개월 후에는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게 100이지만 실제로 거래는 조금 더 높게 102, 103에 거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선물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항상 신문에서 접하는 오늘은 베이시스가 콘탱고다. 오늘은 역베이시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선물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보다 적으면 시장이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이것은 이만큼의 마이너스 2의 차이가 있으므로 마이너스 2의 역베이시스를 지금 보이고 있다. 반대로 선물 지수가 만약에 102라면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2포인트가 높으니까 플러스 2니까 이 플러스 2는 향후 시장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선도 세력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베이시스, 즉 콘탱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신문을 보다 보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면서 신문을 보다 보면 오늘 종가가 콘탱고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오늘 종가가 역베이시스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일 하락 출발이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이렇게 되면 그 다음날 떨어져서 출발할 확률이 많고 왜 이렇게 되면 그 다음날 지수가 올라서 출발할 가능성이 많은가? 지금까지 제가 지난번에 선물 매매 강의를 할 때는 선물은 현재가 예를 들어서 90이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를 것 같다 생각하면 90 선물을 그냥 매수한다. 그러면 90 곱하기 50만원 곱하기 0.15 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사서 오르면 올랐던 폭만큼 이익을 취하고 만약에 떨어지면 손실을 취하고 떨어질까 선물 지수가 90인데 떨어지기를 바라면 나는 90에서 매도를 해버리면 떨어지는 폭 85가 되면 5%만큼의 이익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취한다. 그래서 매매는 이렇게 하면 된다 했는데 그럼 선물 매매하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감안을 해야 되는가? 왜? 이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장 메이저들이 이 시장을 이용해서 매매하고 있는 어떤 큰 시장 왜곡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이 바로 아비트라지 차익 거래인데 오늘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혹은 각종 방송에서 지난 한 2주 정도는 아마 거의 계속 들으신 이야기가 바로 프로그램 매수 잔고 또 그 안에서도 차익거래 잔고와 비차익거래 잔고 또 콘탱고 롤오버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들이 중요하고 선물을 매매하는 사람이든 현물을 매매하는 사람이든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여기 한 발 더 나아가면 예를 들어서 바스켓 에러 이런 이야기들이 어려운 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왜 이해를 해야 되는가? 물론 전문적인 투자자 여러분은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식 투자를 하면 불이에 일격을 당합니다. 항상 나는 정상적인 차트 패턴에서 정상적으로 나는 어떤 그냥 중소형 개별주든 옐로우 칩이든 나는 들고 있는데 오늘 엉뚱하게 난데없이 기는봉을 맞고 전 종목이 다 떨어지니까 나는 이유도 모르고 다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또 오늘 장막판에 나는 떨어질 거로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물을 다 팔랐는데
동시효과 한 20분 남겨놓고 동시효과까지 무려 20포인트 정도 지수가 갑자기 급등해버리더라. 이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억울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매수 잔고,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콘텐고, 롤오버 이게 뭔 의미냐면 오늘 제가 장중에 11시경인가요? MBN 방송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전화를 받았을 때 담당 앵커가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이런 질문을 저런 질문 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오늘은 크게 장이 절대로 빠질 수가 없다. 현재 빠져 있지만 최소 얼마 이상 지지를 할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통신, SK텔레콤을 주목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이따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정답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무려 12,000원 정도까지 빠지다가 동시효과 15분 남겨놓고 거의 한 10,000원 정도가 상승을 하고 한국통신이 마이너스 2,000원 정도 수준에서 플러스 900원 정도로 급격한 변동을 일으키면서 오늘 장막판 20포인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7포인트를 돌리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바로 이 차익거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것은 정답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선물 거래라면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를 예를 들어서 지금 100포인트인데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100포인트짜리 선물을 매수하겠다. 매수하는데 드는 돈은 100포인트 곱하기 50만원 곱하기 0.15 이게 이만큼의 액수가 필요하다. 이건 아시고 있습니다.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100포인트를 그냥 매도한다. 역시 돈은 똑같이 들고 요거는 이제 아실 거라고 믿는데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재 선물 거래라면 이것이 다인데 기관 투자자나 그 외에 또 아주 큰 손해겠던 개인이라면 소위 말하는 아주 멋진 거래가 있습니다. 바로 무위험 거래입니다. 세상에 주식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핏, 즉 이익인데 이 이익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리스크, 즉 손실과 비례한다. 손실의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이익이 크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본에 속하는 이야기인데 세상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무위험 거래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위험을 안지 않는 무위험 거래를 한다. 이게 가능한가? 주식 투자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 매수 잔고다 뭐다 하는 얘기가 매일 나오게 되는데 이 무위험 거래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누차 선물 옵션이라든지 이외에 각종 여러 가지 제도들은 보기에는 선진금융기법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금융시장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금융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불가사리처럼 자가 발전하면서 만들어낸 자기들을 위한 하나의 어떤 제도들이고 앞으로 또 별 기발한 이야기들이 계속 제도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이죠. 즉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차익거래, 즉 무위험 거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현재 100포인트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100포인트이고 이론가가 예를 들어서 103포인트, 105포인트라고 가정을 하죠. 이건 말이 안 되지만 또 현재 선물이 2포인트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론가가 지금 말이 안 되지만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 103포인트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차익 거래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선물 가격이 정상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선물 가격이
이론가보다 크면 이것은 고평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물 가격이 이론값보다 적으면 선물이 저평가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평가되면 매수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고, 저평가되면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는데, 이 이야기는 미루기로 하고, 어쨌거나 간에 이것이 기본적인 차익 거래의 개념인데, 차익 거래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다가는 어느 청년에 내가 매수 매도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론가보다 낮더라도 선물과 코스피 지수의 차이만으로도 그 차익 거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익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길래 이것이 무위험 거래를 하느냐? 자, 코스피 지수가 100이고 선물 지수가 100인데 이론가가 103이면 선물이 저평가면 원래대로는 매도 차익 거래지만 이것은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자, 현재 상태는 우리 식으로 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보다 선물 지수가 크므로 현재는 뭡니까? 콘탱고 상태입니다. 즉 정베이시스 상태에 속하는 거죠. 즉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가 아닌 실제 베이시스가 플러스 2의 실제 베이시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 100의 현물을 코스피 100의 현물을 100포인트니까 10억 원을 샀다고 가정을 하죠. 100에. 그러면 100포인트에 10억 원의 현물을 샀습니다. 현물을 사고 선물이 지금 고평가니까 선물은 102포인트의 선물을 10억 원어치 선물을 매도합니다. 즉 선물은 매도하고 현물은 매수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물을 사면 현물은 조금 위로 올라올 거고, 여러 사람이 사게 되면 선물은 팔면 밑으로 내려가겠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이 폭이, 베이시스 폭이 좁아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즉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으면 고평가된 선물을 팔고 저평가된 현물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매수 차익 거래인데, 그 반대로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100이고 선물이 98이라면 역베이시스니까 이 경우에는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아서 이 두 개의 공간을 좁히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매도 차익 거래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매수 차익 거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0억 원 선물을 산다 가정을 하죠. 즉 선물 지수가 102포인트인데 돈으로 계산할 때는 차익 거래에서는 이 102포인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코스피 100이니까 우리가 10억 원어치라면 10억 원으로 도대체 몇 계약을 선물을 사면은 10억 원어치가 되느냐? 즉 코스피 100포인트니까 100포인트 곱하기 선물은 뭡니까? 한 포인트에 얼마죠? 50만 원. 50만 원이면 계약당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계약당 5천만 원이 되죠? 그러면 계약당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 10억 원어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20계약이 필요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기서 코스피 지수가 천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물 투자를 지금 하시던 분이든
현물 투자만 하시는 분이든 앞으로 선물을 하실 분이든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주식시장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00입니다. 선물이 현재 102입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에 콘텐고, 맞죠? 콘텐고, 즉 같은 말로 정베이시스, 베이시스가 2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매수 차익 거래는 일어난다. 왜? 매수 차익 거래는 무엇이냐? 고평가된 선물이 고평가되었을 경우에 선물 선물 1번 첫째, 선물 고평가 시 선물을 팔고 저평가된 현물을 사는 것, 이것이 매수 차익 거래니까 현재 현물이 저평가, 선물 고평가니까 현물 사고 선물 팔고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같은 금액을 해야 됩니다. 즉 코스피가 100포인트일 때 예를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냥 10억 원어치 코스피 100을 그냥 샀습니다. 현물은 사야 되니까. 선물을 현재 102포인트이지만 선물을 똑같이 10억 원어치를 팔려면 매수 차익 거래에서는 102포인트, 즉 선물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선물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선물이 현재 102포인트니까 102 곱하기 한 계약당 50만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5,100만원이 되나요? 계약당? 이렇게 되지만 이것이 아니고 차익 거래는 실제 기초자산인 100포인트를 샀기 때문에 선물도 기초자산 100을 기준으로 100에 곱하기 계약당 50만원을 하면 5천만원짜리니까 현재 이 차익 거래는 5천만원짜리 선물이 되니까 5천만원짜리 10억이면 어떻게 됩니까? 10억을 샀으니까 20계약입니다. 그러면 선물은 어떻게 됩니까? 102포인트에 자 20계약이라는 수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102포인트에 선물을 20계약 매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코스피 100을 10억 원어치 사고 선물 현재 102포인트에서 똑같은 100의 기준으로 한 선물을 계산을 해보니까 20계약이 10억 원어치 되니까 20계약을 현재 선물 지수 102포인트에서 매도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베이시스는 반드시 좁아지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좀 시간이 흘러서 101이 됩니다. 코스피가 좀 있다가 101이 되고 선물이 102.5가 됩니다. 이걸 101.5라고 하죠.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베이시스가 2일 때 현물을 10억 사고 102포인트에 선물을 20계약을 매도를 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서 현물이 101.5가 되고 100에서 이제 101.5, 1.5포인트 상승하고 선물은 102에서 102.5포인트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는 지금 차이가 1이 납니다. 현재. 원래 100에서 102이던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베이시스가 좁아져서 101.5와 102.5가 됐을 경우는 베이시스 차이가 1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베이시스 차이가 1이 좁아지면 현재 이 사람은 얼마를 벌었느냐 하면 아무것도 손실의 위험이 없이 얼마를 벌었느냐 하면
현재 100이 20억이니까 현재 101이면 101.5가 되면 현재 이 사람은 대충 10억 원을 치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100이 10억 원이면 100을 10억 원어치 샀는데 101.5가 됐으니까 현물이 지금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수익이. 선물이 102포인트에서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선물이 0.5가 올랐으니까 선물에서는 0.5포인트의 손실이 일어나고 0.5포인트 손실이 20계약을 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250, 1,000만 원이 되죠. 왜? 100포인트니까. 1,000만 원의 선물에 손실이 일어나고 그러면 선물에서 1,000만 원을 잃고 현물에서 1,500만 원을 벌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넷대로 이 사람은 얼마를 벌었느냐 하면 500만 원을 무조건 벌었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지금 당신 설명하는 대로 이 베이시스가 지금 100이 이런 상황이면 몰라도 어느 날 갑자기 코스피가 90이 되고 선물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한 8이 됐다. 이러면 어떡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 이미 역베이시스로 가기 전에 청산이 되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 그럼 그렇게 예를 들지 말고 코스피 100이 예를 들어서 코스피 100이 104가 되었다. 이제 지수가 막 올라가서 선물 지수는 현재 105가 되었다. 그러면 이건 역시 다 올랐지만 여기서는 베이시스 2포인트, 여기는 베이시스 1포인트입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은 똑같습니다. 왜? 4포인트가 올른 10억 원이면 여기서 4천만 원의 이익이 났을 것이고 선물에서 3포인트의 손실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3포인트에 우리가 20계약을 매도를 했었고 한 계약당 선물은 50만 원이니까 3, 55, 150만 원에 1,500만 원이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그러면 선물에서 3천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현물에서 4천만 원의 이익이 나고 선물에서 3천만 원의 이익이 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또 1,000만 원의 이익입니다. 앞서서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500만 원이라고 나왔지만 실제로 앞서서도 아마 1,000만 원의 이익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이시스가 2에서 베이시스가 1로 가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아무리 해도 이 베이시스만큼의 수익이 1,000만 원씩 나게 되어 있습니다. 10억 원당 1,000만 원. 만약에 더 큰 이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말대로 이렇게 안 가고 만기일까지 갔다고 가정하자. 그냥 만약에 베이시스가 계속 2로 유지가 돼가지고 도대체 청산을 틈을 안 주고 계속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뭐 105가 되면 선물도 끝까지 예를 들어서 107이 되고 이게 110이 되면 선물도 끝까지 112가 됐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청산할 거냐? 본전 아니냐? 그러나 만기일이 되면 선물은 원래 코스피 200 지수로 수렴을 해버립니다. 선물 지수든 옵션 지수든 기준가는 코스피 200 지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기일이 되면 이유 불문하고 코스피 200 지수가 예를 들어서 110이 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복잡하니까 이 상태대로 그냥 갔다고 가정을 하죠. 뭐 비율로 확정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만기일에 코스피가 그냥 100으로 끝났다고 가정하고 선물이 102로 끝난다고 가정을 하지만 1,000만의 말씀이죠. 이것은 102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코스피에 수렴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2포인트 정도의 수익을 그냥 바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익 거래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이 베이시스를 활용해서
지금과 같이 계산을 되어서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이러한 액수의 금액을 수익을 프로핏을 내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차익거래 즉 아비트레이지 무위험 거래다.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딨느냐. 기관 투자자는 이렇게 무위험 거래로 맨날 그냥 무위험 거래를 하고 개인 투자자는 이 사람들 하는 대로 죽으라고 가져가느냐. 그것이 현실이니까 나도 돈을 많이 만들어서 차익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당신은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원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 가정을 하면 현재 이번에 기관들이 자그마치 이러한 이제 차익 거래에 대한 개념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차익 거래라는 것은 도대체 차익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자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베이시스가 먹을 수 있는 베이시스, 심지어는 역베이시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정도로 투기적인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 100에 선물 지수 98인 백오데이션이라고 가정을 하죠. 현재 이것은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90에 96으로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늘어난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베이시스가 좁아진 것과 같은 효과니까 더 베이시스를 나쁘게 만든다면 여기서도 매수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어쨌거나 투기적인 매수 차익 거래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이 매수 차익 거래는 무위험이 문제고 두 번째, 실제로 매수 차익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론가보다 고평가되었을 경우에 감행되는 것인데 이 매수 차익 거래자들에 의해서 이론가랑 상관없이 콘텐츠와 역베이시스만으로 베이시스 싸움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 그러죠. 그렇게 태산이 떠들썩하게 이번에 사상 최대의 차익 거래 잔고가 8천억이다 1조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 사람들의 속내가 얼마나 이 금액에 비해서 얼마나 벌었는지는 저는 솔직히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어떤 차익 거래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안목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베이시스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현물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이 선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베이시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추세를 만약에 예측을 한다면 실제로 시장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매수 차익 거래가 프로그램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이유는 베이시스가 점점 더 추세적으로 베이시스가 이렇게 커지고 있으니까 시장을 좋게 보는 세력들이 증가되어서 선물이 계속 선물 가치가 현물 가치가 더 급속도로 올라가면 이 베이시스가 크면 클수록 차익 거래는 아까 베이시스 1에서 1000만을 벌었죠. 10억이면 베이시스 2에서는 얼마를 벌겠습니까? 2를 딱 먹으면 2000만을 벌겠죠. 10억 기준으로. 그렇듯이 이 베이시스가 크면 클수록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매수 차익 거래를 어느 시점에서 최대의 베이시스 시점에서 시행을 해버리면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경비와 모든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 차익 거래로 얼마의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자신 있는 분이 나와서 이 프로그램에 나오셔도 좋으니까 자신 있는 분이 나와서 근래 한 1, 2년간 차익 거래에서 얼마 벌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아주 공개적으로 박수를 쳐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추세적인 것에 대한 예측성의 결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베이시스를 조절하지 못하고 실제로 청산도 원활하지 못하고 한번 매수 차익 거래가 프로그램 잔고가 쌓이면 이것을 청산할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니까 허구한 날 코너에 몰려가지고 롤오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롤오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계속 이제 어떤 베이시스에서 계속 주입이 됐습니다. 선물은 매도하고 현물은 샀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체들은 뭐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대신 선물을 샀겠죠. 예를 들어서 외인이나 개인이 선물을 매수하는 상황에서 그럼 선물 고평가는 일어나고 기관은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차익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만기일까지 무려 8천억, 그 1조 신고하는데 미신고분까지 1조 원까지 누적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이쯤 벌어졌을 때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 없으니까 허구한 날 프로그램 잔고만 계속 쌓아서 이만큼 왔습니다. 청산을 제때 못했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무이익 매수 차익 거래가 한 가지 있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소위 말하는 인덱스 펀드에서 그냥 비차익 거래가 있어요.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은 한꺼번에 15종목 이상을 동시에 사고 팔 때는 프로그램으로 사고 팔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계좌에 어떤 지수를 보고 사들인 종목이 계좌에 또 들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청산하기 위해서 현물을 프로그램 잔고를 청산하면서 시장을 떨어뜨려버리면 내가 안고 있는 이 비차익 거래 잔고가 손실을 입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먼저 청산할 기회를 주고 이거를 청산을 시도할 거라는 것이죠. 왜? 이거는 무이익이니까 언제 청산해도 되니까. 첫 번째 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청산할 기회가 계속 주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베이시스가 이렇게 와서 역베이시스가 하거나 베이시스가 좁아져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개인이 사거나 외인이 선물을 매수하거나 해서 베이시스 축소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현재 만기일까지 끌고 왔다. 그러면 이때 끌고 온 만기일까지 끌고 온 지금 현재 8천억에서 1조 가까운 돈을 어떻게 도대체 롤오버라는 것을 했길래 이번 만기일 날 아무 시장 충격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가. 그 다음에 오늘 SK텔레콤과 한국통신 등이 장중에 2시 반까지 급락하고 있다가 왜 이것이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가. 이 이야기가 이제 스프레드 거래, 그 다음에 바스켓 에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롤오버와 이 스프레드 거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전체의 어떤 개괄적인 것으로 묶어서 선물에 대한 큰 이야기는 일단 한 묶음을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옵션에 대한 이야기와 또 보도지표 중에서 제가 가장 중시하는 RSI, 스타캐스틱, 모멘텀 이러한 지표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스톤, 쥐리히, 라라자, FMC, AM 파파이스 잉커, 뉴비전 캐피탈, 블랙스톤 인베스트먼트, 스티븐 발렌주엘라, 데런 켈러, 크리스 김, 애니카 김, 이러한 괴상한 이름들이 한꺼번에 관여되어 있는 묘한 기업이 있습니다. 옵셔널 벤처스, 현재 유령 기업으로 신받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코스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에 관여된 회사들이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기업은 전직 대표 이사가 퇴직금으로 40억을 받고 2주간 재직한 새로운 신임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또 50억이 내정되어 있고 만약에 대표이사가 타의에 의해서 해임될 경우에는 또 40~50억의 배상금을 물게끔 약관에 정해져 있고 대표이사의 누나가 사회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 이름은 전부 애니카 김, 데린 켈러, 무슨 라라자 거기에 관여된 외국인 대주주 즉 외국계 지분을 가진 외국계 회사들 이름조차도 블랙스톤 인베스트먼트, IM 파파이스 잉커,
GG리, 라라자 이러한 기업, 회사들이 각각 돌아가면서 주당 1,400원, 1,700원 정도의 300만 주씩, 80만 주씩, 15만 주씩 다 틀고 사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회사이고, 이 회사가 실제로 뭐 어떠한 현재 그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 회사가 실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현재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아주 버젓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운명에 대해서 미리 한치의 예측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몇몇 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이 회사로 인해서 아마 큰 손실을 입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지난번에 동아건설 사건, 그 다음에 뭐 삼해인더스트리, 그 외에 뭐 각종 여러 가지 금은 의혹이 있는 회사들이 생길 때마다 소액 투자자들은 어디 하소연도 없이 자기 혼자서 뭐 벙어리 냉가슴을 앓다가 결국 마음의 병을 얻고 마는데, 이번에도 비록 내가 옵션을 벤처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 손 치더라도 누군가는 이 회사의 주식으로 또다시 갑자기 빈털터리가 되는 아주 슬픈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회사가 어떻게 버젓이 코스닥 등록 기업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현 추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생각을 참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아주 감독기관이나 그 외 각종 관련된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어디 숨어있지 않는지 철저하게 가려내고 단속함으로써 제2, 제3의 옵셔널 벤처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